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 근대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프로그램이 제 얼굴을 키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제 얼굴 없이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제 단계적으로 식민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 11월 달에 이루어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을사조약으로 불려지는 거죠.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조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1910년 8월 29일에 이루어진 일명 한일병합 또는 한일합병조약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보호국을 하기 위해서 체결한 대표적인 조약이 바로 이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이 을사늑약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제2차 한일 협약해서 을사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적어놨죠.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은 바로 문건이죠. 바로 을사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을사조약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대표적인 바로 그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막바로 식민지로 만들지 않고 식민지로 이렇게 보호국가로 먼저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호국가로 만든 뒤에 단계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게 자,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본이 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중에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1905년 9월 5일입니다. 자, 1905년 9월 5일이 되면 바로 미국의 자그마한 도시인 포츠머스에서 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그 조약의 이름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러일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국제사회에서 용인된 겁니다. 무엇이 용인된 거냐라고 했을 때 대한제국은 예, 바로 일본의 식민지이다라는 것이 용인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약 50일이 지난 1950년 10월 27일에 보시면 드디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각종 작업을 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일본 내각회의에서 조선 보호권 확립 실행에 관한 가기 결정권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딱 감 잡으신 것처럼 조선의 보호권을 일본이 가지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결정권이 발표되고 난 뒤에 자, 핵심이 그 다음입니다. 영국과 미국 역시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한제국의 멸망은 제국주의라는 국제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바로 영국과 미국을 자신의 동맹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약 20일이 지난 1905년 11월 10일이 되면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의 특사 자격으로 대한제국에 입국을 해서 바로 고종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딱 이틀 뒤인
11월 2일에 진행이 되죠. 그중에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고종과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나눈 대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서 고종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조선의 대외 관계를 내용적으로는 일본에 위임하겠다.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조선이 외교권을 유지하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자, 고종은 50%는 일본에게 주고 50%는 많으냐? 조선이 가지겠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외교권을 위탁하면 내정은 고종 당신이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화의 끝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결렬이었죠. 고종은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운군 중명당에서 당시 우리나라 각 부의 장관이 바로 이 을사조약의 최종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을사조약을 체결한 인물들을 부를 때 오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1905년 11월 7일에 잠시만요, 여러분. 자, 11월 7일에 예, 바로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요 기간을 한번 보세요, 기간. 달랑 며칠 걸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5일밖에 안 됐습니다. 5일.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선의 예, 외교권을 박탈해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을사늑약의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정권을 박탈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날, 자, 핵심은 그날입니다. 예, 여러분, 그날. 자, 11월, 예, 역사 왜곡할 뻔했네요. 자, 1월 17일에 1월 17일, 1월 20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때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월 17일에 우리나라의 요새로 치면 외교부죠. 외부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소속되어 있던 외교관, 공사, 영사 제도가 모두 다 폐지됩니다. 자, 그러면 1906년 1월 20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외정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월 1일에 예, 고종은 죄송합니다. 2월 1일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마느냐 바로 이 우리나라를 보호국가를 넘어서 식민지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쵸? 자,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대한제국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반쪽짜리 나라로 전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당시는 제국주의 질서가 중요한 국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외교권이 박탈됐다라는 건 국가로서의 기능을 과연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을사조약의 핵심 조항이 이렇게 총 이제 지금 5개 정도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1번, 2번, 3번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보시면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료하는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여러분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쵸? 일본국 정부예요. 그쵸? 그다음에 일본국의 대표와 영사가 그쵸? 한국의 업무를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그쵸?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대행하는 동시에 박탈했다 또는 박탈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외정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넓은 의미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이 이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당연히 이 을사늑약에 본인의 직인을 찍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사조약을 늑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항을 보시면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의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쵸? 국제조약을 체결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본이 대한제국이 다른 국가와 외교를 수립하는 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외교권은 상실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나라는 존재하나 사라진 나라. 이게 대한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조항을 보면 예,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건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뭐 이 통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토 히로부미죠.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일 만날 권리를 갖고 그쵸?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계양장과 필요한 지역의 이사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일본인이 바로 우리 대한제국에 효율적으로 이민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예. 둘 권리를 갖고 이사가는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제한국 일본 영사에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통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딱 유추할 수 있죠. 아, 일본이 뭐를 설치했구나. 통감부를 설치해서 조선을 보호국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감부고, 그쵸? 이 통감부를 딱 보시면 여기 통감부터가 나와 있잖아요. 서울 가시면 남산 뒤에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옛날에 통감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905년 당시에 덕수군 중명정에서 사진을 찍은 예,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을사늑약에 대한 예, 그 당시 서양인의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한항에 하는 한항에 하는 대한제국이죠. 그쵸. 그래서 대한제국의 항제를 위협하여 조약을 늑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그쵸. 그다음에 외적 뭐 이런 용어도 보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제3차 한일협약입니다. 제3차 한일협약은 정민년인 190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당히 똑같습니다. 근데 제3차 한일 협약이 1907년에 체결되는 데는 참 비극적인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려면 우리가 1906년에 일어난 만국평화회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만국평화회의는 상당히 서양 제국주의의 두 얼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그 회의가 국제회의가 만국평화회의입니다. 두 얼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뭐 했어요?
식민지를 확장했잖아요. 그쵸? 근데 전쟁과 침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가 예,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가 모든 나라들이 전쟁하면 안 되고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만국평화회의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의 두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만국평화회의죠. 그리고 특히 이 만국평화회의는 자, 초청 또는 참여국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나 강대국이 만국평화회의 참석국이고 그 다음에 예, 초청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초청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예, 1906년에 만국평화회의의 이 주창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입니다. 자, 여러분, 니콜라이 2세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러일 전쟁에서 자기가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면 예, 니콜라이 2세 입장에서는 누구를 견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쵸?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장을 경제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장을 견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일본이 보호국을 넘어서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예, 두각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극비리에 이 고종에게 예, 만국평화회의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야, 너네 나라 그 관료들 이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도 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고종과 그 다음에 특히 고종은 이 기회를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예,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즉, 외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두 얼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서양 제국주의 국가는 망국 평화를 하려면 이 방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즉, 예, 국제 질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의 상호 합의를 통해서 예, 남북 평화를 할 생각인 거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예, 식민지 국가와 합의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그쵸? 근데 이걸 아직도 우리나라 이 1906년, 1905년 이후에 조선의 지배층은 아직도 이 꿈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구 고종이 이 만국평화회의에 바로 우리나라의 특사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부활을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외정권을 되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외정권을 이제 되찾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6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옛날에 수교했던 9개 나라의 의사조약이 무효화되었다라는 친서를 이제 뭐냐 전달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외국이 서양 제국주의 국가가 아, 조선은 독립된 국가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해프닝이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많으냐?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자, 헤이그 특사로 갔던 사람들이 만국 평화회의에서 예, 바로 문전박대를 당하는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명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죠. 그쵸? 이분이 이제 이준, 이분이 이위종,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 유명한 예, 191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연해주 및 만주 일대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하면 누구냐? 이상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다음 이위중은 프랑스어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 통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 세 명이 바로 고종의 옥새가 찍힌 헤이그 특사 위임장을 들고 가서 예, 이 만국 평화회의장에 예, 바로 이 일본의 그 침략성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만국평화회의장 입구에서 좌절당했어요. 그 왜 입구에서 좌절됐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막아서 좌절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 이 당시 만국평화회의를 관리했던 다른 서양 국가가 뭐냐면 입구에서 뭡니까? 초청장을 들고 온 이 세 명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게 전화를 하죠. 야, 너네가 식민지로 하고자 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그 고종의 특사 위임장을 들고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일본이 이 세 명을 쫓아내고 결국 이분들은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양 제국주의 국가는 대한제국의 이 세 명의 특사의 만국평화회의장에 뭐고 참석을 왜 뭡니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 답은 쉽게 나오죠. 그렇죠? 자기들도 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식민지를 갖고 식민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국가가 와서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인들도 평화회의장에 들어와서 예,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예,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소위 말하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은 예, 일본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자, 그럼 왜 큰 충격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이 최초로 초청받은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인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초청받았다는 건 서양 국가들이 이제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로서 완전히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기쁜 일이죠. 근데 거기에 찬물을 갖다 부은 게 누굽니까? 헤이그 특사죠. 그러니까 많으냐라고 했을 때 이 여러분이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통감과 통감부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일으킨 고종을 많으냐면 폐위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 잠시만 여러분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와 있는 송병준이 이 고종의 면전에서 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냐고 니 빨리 왕위장 황제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막 고함을 치죠. 예,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송병준이죠. 그리고 일본이 군대를 이용해서 빨리 고종에게 강제 퇴위를 하라고 무력 시위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은 이런 무력 시위에 굴복해서 예, 본인이 강제 퇴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이그 특사로 대한제국은 그렇게 많은 이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907년 7월 18일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이제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이 왕조 국가에서 권력의 정점인 이 왕권의 교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 전왕이 죽어야 패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발적입니다. 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최초 정변을 빼고 그쵸 정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에서 정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에서 예, 우리나라 최초로 강제로 왕위가 살아 있는데 변경된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대한제국이 예,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종은 거의 예, 힘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4일에 예, 뭡니까?
바로 제3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 처음에는 이 헤이그 특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예, 오히려 마이너스 알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죠. 왜냐?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예, 조성하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정권을 박탈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딱 보시면 이 헤이그 특사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제국의 왕권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내정권도 박탈당했고 그쵸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정의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예, 이 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빨리 망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은 7월 24일 날 내정권을 박탈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화를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식민지화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조선의 평범한 일반 백성들, 즉 민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민중들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 민중들을 규제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탄압합니다. 그럼 정보 통제가 쉽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대한제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국가 부활 방법을 원청적으로 제거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 애국 개몽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애국 개몽 운동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만든 대표적인 법이 보안법입니다. 이 보안법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 뭡니까? 집회와 결사의 금지죠. 여러분 그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사가 중요해요. 결사.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단체 조직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단체 조성, 단체 조성? 단체가 조직되는 게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뭐 대구만 하더라도 뭐 대구 광문사라든가 뭐 서북학회라든가 그렇죠. 이런 학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학회들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런 학회를 못 만들면 애국 개몽운동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다음에 제3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조선의 내정권을 박탈하면서 예, 조선의 식민지하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 제3차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3차 한일 협약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죠. 자, 요 내용이 이제 이 세 번째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가장 큰 특징이 내정권을 빼앗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대한제국의 국민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 전체를 장악한다. 여러분,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식민지화 하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개인의 삶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개인의 삶을. 식민지가 그래서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 대한제국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는 대한제국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닙니다. 누가 되느냐? 일본 정부가 되고 통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1907년에 이 한일 신협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정권을 장악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정권을 장악했다라는 게 역시 법률 조항에서 나오죠.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법률 제정 누가 합니까? 통감이 하죠. 입법권이잖아요. 입법권. 예.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입법, 사법, 행정인데 그중 일본이 입법권을 장악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 고통의 행정사무. 그다음에 요새로 치면은 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있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 누가 가져요? 통감이 가지죠.
그쵸? 그다음에 일본인이 한국인 뭐가 돼요? 관리가 되죠. 그쵸? 그다음 뭐 이런 걸 딱 보면 느끼는 거죠. 자, 인사권을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통감부와 일본인이 장악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행정권을 장악하는. 그래서 일본은 이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해서 조선의 개인들의 삶을 완전히 예,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을 했고. 자, 이 사진은 헤이그 특사에 대한 사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대한제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되게 비극이죠. 자, 여기 보시면 평화라고 돼 있죠. 평화. 여러분. 이게 왜 비극이냐면 보세요. 이게 유모차잖아요. 유모차, 여러분. 유모차는 누가 타요, 여러분? 여기 COREA라고 돼 있죠. 유모차는 그쵸 유아가 타잖아요. 유아. 그쵸? 근데 여러분 타고 있는 이 사람을 봐봐. 이 사람은 유아가 아니잖아. 누구예요?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성인 남성이 유아를 탄다는 건 이 성인 남성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딱 보세요, 여러분. 뭐를 들고 있어요? 장난감 들고 있잖아. 장난감. 장난감 누가 갖고 놀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아나 어린이가 갖고 놀잖아요. 그쵸?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진이 바로 이 헤이그 특사, 정확히 말하면 을사늑약 이후에 변화된 바로 대한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7년 7월 24일 아까 경미 7조약이 체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일본이 뭐를 하느냐? 우리나라의 군사권을 축소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예. 식민지를 쉽게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쵸? 뭐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군사권을 축소하거나 또는 뭐 해야 돼요? 군사권을 박탈해야죠. 폐지보다는 박탈이 낫겠네요, 여러분. 박탈, 박탈. 그쵸? 그래서 일본은 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으냐? 대한제국군의 뭡니까? 그 권력을 축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친위대를 이제 해산하고 시위대나 진위대를 감축하는 게 대한제국군을 이제 감축시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1907년에 정미 7조약 당시에도 부속조약으로 한일협약 규정 실행에 관한 각서를 보시면 그쵸? 그 현 군대를 정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때 현 군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대한제국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907년에 대한제국군 군대 정리가 논의가 됐죠. 그쵸? 그리고 딱 한 달 뒤인 1907년 8월 1일 아침 8시에 동대문 훈련소에서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틀 뒤인 1907년 8월 3일에 지방에 있던 진위대도 해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중앙군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방군이잖아요. 그럼 1907년 8월 달이 되면 중앙군과 지방군이 모두 다 해산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정미의병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 지금 정미의병에 흡수된다는 건 뭐냐? 전국적으로 의병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1909년부터 뭐를 해요?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식민지화 3단계 해서 사법권과 과목 사무권을 빼앗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요 기후각서에 나와 있는 사법권이나 과목 사무권을 빼앗았다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일본 입장에서는, 그쵸?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비우호적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비우호적인 세력 중에 대표 중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의병들이죠. 의병.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애국 개몽운동. 자, 여러분 참고로 애국 개몽운동가는 100%는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 용어를 좀 쓰기는 어렵지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민족의식을 가진 민족운동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다수이면 식민지 조선을 만들어라도 식민지 조선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죠, 제거.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1907년 7월 24일에 예, 법령 제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통감에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통감은 무슨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병이나 또는 민족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909년 7월 달에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뭡니까?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핵심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1번 조항이 중요한데 대한제국과 사복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그쵸?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일본이 사법권뿐 아니라 감옥 사무권을 장악한다는 걸 보여준 증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1910년 6월 29일에 드디어 한일 약정각서를 체결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는 네 번째 단계이고 경찰권을 빼앗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찰권을 빼앗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제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한제국의 마지막 남은 무력 장치이자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권을 일본이 이제 장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찰권을 일본이 장악하니까 1910년대 일본이 헌병 경찰 통치, 일명 무단 통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사실은 1910년 바로 한일 약정각서를 통해서 체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조약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중 1조를 보시면 네, 기후각서하고 똑같죠. 예, 한국의 경찰 제도는 일본 정부가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이 내정권을 모두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껍데기인 국권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국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이 어떻게 이 8월 29일 날 우리나라의 국권을 박탈하기로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은 1910년 3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합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합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쵸?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친일파와 친일 단체를 활용해서 합방 청원 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조선의 국권을 이제 박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 이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이 자, 단계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을 예, 각종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을 통해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요 내용을 조금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 뒤에 있는 내용 있죠? 요런 거 한일합병조약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던 예, 경복궁 근정정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경복궁 근정정에 뭐가 걸려 있어요? 그쵸 일장기가 걸려져 있죠. 그쵸 여기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던 통감부 강사의 응접실이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예, 데라우츠 총독과 그다음에 이완용 그다음에 조중응 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방을 체결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 예. 예, 이거는 지금 모습.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두 건물 다. 예,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드디어 국권을 빼앗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예,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게 아닙니다. 일본은 예, 공식적으로 1873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37년을 투자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일본이 그렇게 쉽게 조선을 식민지 국가로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조선 역시, 대한제국 역시 쉽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무려 37년 동안 버텼으나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죠. 예. 요거는 그 1917년 다시 이제 고종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1919년 당시 창덕궁 후원 농수정에서 찍은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을사늑약과 정미칠조약, 그다음에 한일 합병조약 당시에 예,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내정권과 그다음에 국권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뭐냐면은 그 매국노들 있죠. 그 매국노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징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을사늑약에 찬성한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한 사람, 반대했다 찬성으로 바뀐 사람이죠. 압도적으로 누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찬성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조선 멸망의 원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조선의 지배층, 조선의 지배층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예. 그 중에서도 장관급 이상의 친일파들이 대한제국을 팔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일파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무능한 왕이 누구냐? 황제가 바로 이 고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내용 보시면 쭉쭉쭉 나와 있죠. 전부 다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자기를 보시면 전부 다 예, 후작이나 자작이나 백작과 같은 예, 예, 상당히 높은 이제 일본의 그 귀족으로 이제 성장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또 이제 조선을 멸망시킨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러면 딱 답이 나오죠. 종친, 종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채찍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 전주이시 왕실이 조선을 팔아먹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조선의 양반들, 지배층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멸망은 고종으로 대표되는 예, 통치 계급의 무능,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이근택, 이지용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종친 세력, 세 번째, 이완용, 이근택으로 대표되는 조선 사회의 최고 권력을 가졌던 예, 예, 바로 이 흥선대원군, 명성왕후의 채측권. 네 번째, 조선 최고의 명망가라 불리우는 예, 바로 박젠순, 건준영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 건중현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되고 예, 건중현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권율의 9대손입니다. 어머니는 이순신의 9대손이에요.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에 그쵸 임진왜란 당시에 그쵸 우리나라가 조선이 승리했잖아요. 승리할 때 육군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권율이잖아. 해군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율과 이순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권준영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조상 덕에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뭐였어요? 이 사람이 친일파가 돼.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완전 상징적이잖아요. 자기들이 300년 전에 대패를 당했던 자기네 나라가 대패를 하게 했던 상징적인 두 장군, 권율과 이순신의 후손이 자발적으로 친일파가 되어서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갖다 바쳤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멋지다는 표현은 이제 그 한탄입니다. 한탄.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망하게 되지만 일본에게 조선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조선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